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경제를 가지고 많은 의견도 또 분분하지만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 중국 경제가 또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그동안 알아오고 배워오면서 제가 생각하는 중국을 제대로 아시는 분, 저는 중국 경제, 중국 사회에 대한 권위자 아유, 강준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찬의 말씀이시고 아닙니다. 많이 합니다. 네, 정말 제가 네. 수년 동안 이제 배워왔는데 정말 중국 경제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좀 바른 그 중국 경제의 판단 혹은 중국 사회에 대한 진단 이런 걸 좀 해주고 계신데 혹시 단도직입적으로 이 질문부터 드려도 될까요? 중국 경제가 그래도 22년에 셧다운이 있었다가 좀 리오프닝 되면서 좀 생각보다 빨리 상승할 것 같다. 경제 성장률이 상승할 것 같다. 이랬는데 기대만큼은 아닌 모습입니다. 네.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그렇죠. 한 3개월은 반짝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히 지금 이제 외부적으로는 막혀 있잖아요. 네.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 그다음에 예. 국제 경기가 안 좋고 네. 이러니까 내수 진작 쪽으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었고 네. 그래서 뭐 여행이라든지 특히 네. 국경절, 노동절 연휴 이럴 네네. 때 엄청나게 막 그 붐업을 시켰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수치적으로는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그게 좀 지나고 나니까 6월부터 또 급전직하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의욕적인 리오프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한 3개월 반짝하다가 이제 엎어지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더블 딥 현상이 네. 나타났어요. 네. 이 더블 딥이 보기에 따라서는 아닐 수도 있고 또 네. 반등할 수도 있지만 네. 지금 중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런 게 바로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리오프닝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정책적인 보완들이 따라야 되는데 네. 실제로 그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서 이제 3기 지도부의 행정 부분이 결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리창 총리가 이제 수장으로서 경제 수장으로서 이 중국을 움직이는 경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핵심 역할을 맡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맞는 소위 그 경제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시장의 신뢰가 부족하다. 네. 그럼 국민들도 내가 뭘 가지고 돈을 써야 되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쓰다가 많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비라는 게 사실은 중국 경제의 이 경제 성장의 한 66% 정도를 차지합니다. 네. 그런데 소비가 안 돌아가니까 당연히 경기가 죽게 되고 소비가 안 되니까 산업 생산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악순환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게 만약에 고착화되면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다라는 이제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팽배해 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그러면 더 고강도의 경기 부양이나 이런 걸 내놔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아요. 네네. 근데 왜 못하느냐 하면 이게 옛날에 해봤잖아요.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이제 그 정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었고 중국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우리 돈으로 한 800조, 네. 그 당시 우리 뭐 예산이 500조도 안 될 때입니다. 800조의 자금을 경기부양책으로 집어넣는데 이게 주로 경기 부양으로 간 게 아니고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날 주식과 부동산의 거품의 원조가 거기 붙어 있다. 경기부양책. 그러니까 지금 잘못 경기 부양을 했다가 또 그런 게 나타나면 이제는 이게 바로 금융위기로 가버리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지방부채 위기라든지 정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그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잘못 경기 부양을 했다가 이게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정책을 펼쳤을 때 그 효과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3, 4, 5, 6, 7 뭐 이렇게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와서 하기도 애매하고 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가 자신들의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면서 지금으로서는 거의 디플레이션
전반 초기 단계에 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네. 그런 불안감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경제가 2020년 팬데믹 때 또 2%대로 내려왔다가, 그럼 세계적으로 다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22년에 또 회복될 것 같다가 22년에 셧다운 때문에 또 내려왔다가, 네, 네. 지금 23년에 또 회복될 것 같다 또 내려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더블 딥이 아니라 트리플 딥이 가까운 그렇습니다. 예. 이런 현상에 놓여 있고 중국이 거의 벼랑 끝에 놓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어제 중국 PMI 지수를 좀 보니까요. PMI 지수도 이제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업 지수로 나누면 둘 다 이렇게 나름 올라오는 것 같다가 다시 꺼지더라고요. 네, 둘 다 꺼지더라고요. 50을 못 넘어요, 잘. 그러니까요. 49.2, 뭐 49.0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아직 그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신뢰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네. 아시다시피 뭐 중국 경제 25%,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려면 사람들이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매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불안한 시기에 저걸 샀다가 내가 돈이 하나도 없고 조달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오히려 그게 자꾸 저축으로 가는 아주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못 믿겠다는 거죠. 네.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못 믿겠다고.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2020년부터 보는데 실제로 2019년에 중국의 부동산 대란이 났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네. 뭐 유령의 도시, 뭐 6천만 채의 빈집이 있고 사실 그때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이나 이런 걸 펼치기도 전에 네. 또 팬데믹을 만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팬데믹 정책을 좀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냥 봉쇄식 맞아. 이걸 하다 보니까 봉쇄라는 게 뭐예요? 봉쇄라는 게 결국은 자본과 물류와 인력의 이동을 완전히 네. 봉쇄해 버리는 거잖아요. 문 닫는 그러면,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경기의 흐름이 이어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3년간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블딥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차고 나가려고 해도 네. 이거를 넘어갈 방법이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경제가 믿음을 가지고 서로 움직여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희망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중국 국내도 문제지만 해외에서 볼 때도 계속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해외 투자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해외 투자가 안 일어나는데 올 봄부터 그런 걸 중국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뭐 고위급 경제 포럼이라든지 보아우 포럼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개방 정책을 더 확대할 거고 변한 게 없다. 외자 많이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외국 기업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당장 들어가기가 어렵겠구나. 이러니까 내외적인 문제가 다 시장의 신뢰가 아직 형성이 안 됐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중국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 벼랑 끝에 놓여 있는데 마땅히 대응책을 강구하기도 그렇습니다. 부담스러운 그런 정말 어려운 국면인 것 같은데, 좀 일본 경제랑 잠깐 비교를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참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이 초인플레이션 상황에 놓여가지고 그 초인플레이션 막으려고 대대적으로 금리 인상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22년, 23년. 네, 네. 근데 중국 경제는 이상하게도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물가에 가까운, 맞습니다. 제로 물가에 가까운. 근데 살펴보니까 이 제로 물가, 마이너스 물가가 이번에만 온 게 아니라 불과 몇 년 전에도 왔었고 또 왔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만성적으로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 디플레이션 우려 혹은 잃어버린 30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 실제 인구도 줄어들고 네, 인구가 또 떠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도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일부러 부도를 일으키고 돈 챙겨서 나오는 그런 대도망,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중국도 잃어버린 30년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 그렇습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중국 경제가 하루 아침에 일거에 붕괴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왜냐하면 중국은 여전히 제조업 강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강력한 무역 수지 흑자를 해마다 보고 있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은 있는 거죠. 네. 돈이 있다라는 거는 자기네가 이 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를 구입해서 어쨌든 만드는 기본 돈은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옛날에
특히 그 WTO 체제가 95년에 출범이 됐는데 WTO 체제의 최대 수혜국이 우리가 중국이다 그러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팔았단 말이죠. 예. 그럼 달러 수입이 엄청나게 온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달러가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예. 이걸 처치가 곤란해진 거죠.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산업시설을 구축하거나 새로운 산업을 하기보다는 이 돈을 쌓아놓고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펼친 전략이 1대1로 전략입니다. 이게 자본을 해외로 가지고 가자. 왜냐하면 이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환율 가지고도 조정이 안 된단 네. 말이에요. 이게 마치 일본도 그랬어요. 일본도 세계적인 제조업 대국이었잖아요. 네. 일본, 독일. 예. 이 일본도 마찬가지로 돈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이제 해외 부동산 구매하고 이 중국은 조수취라고 그러죠. 이게 밖으로 나가라는 전략입니다. 이거를 하면서 원래는 1대1로가 이제 경제 전략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1대1로는 이제 중국의 대외 확장 전략이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2018년에 1대1로 전략을 중국 외교 대외 전략의 핵심이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에서 좀 벗어난 거예요.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결국은 이러한 외자를 다른 부분으로 중국 내부에서 돌려서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니까 해외로 돌렸단 말이죠. 네. 해외로 돌리고 나서는 이제 분산에는 성공했는데 이게 결국은 상업차관이나 AIIB라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통해서 상업차관을 주거나 또 일부 국가에는 이제 직접적 지원을 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얼마나 했는지는 잘 몰라요. 모르지만 대개 9,700억 불 정도 미국 무슨 잡지 이코노미스트인가 어느 쪽에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상업차관을 한 9,700억 불, 그 다음에 일반 지원을 한 7천억 불 정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은 기본적으로 이제 빠져나갔죠. 그럼에도 외환 보유고는 세계 제1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망가지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돈을 국내 산업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돈을 쌓아놓고 1대1로라는 게 201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그러면 지금 2023년이잖아요. 네. 한 10년간 그거에 대한 그림을 제대로 못 그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중국은 그 당시부터 이제 중국의 고속성장 시대는 끝났다. 네. 이제 중속성장 시대에 들어왔다. 그거를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중국에서 썼어요. 예. 신常態라고 해요. 새로운 정상 상태. 발음 좋으시네요, 네. 역시. 예. 아니 뭐 중국어는 잘해야죠. 제가 나름 노력하고 있어요. 신창타이. 잘못했죠? 한번 다시 한 번만. 신常態. 예, 저 어려워. 그러니까 뉴노멀로 규정을 했고 더 이상 8, 9% 성장은 안 된다고 이미 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런 흐름을 가는 건데 지금 문제는 그거를 잘 유지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이제 4% 뭐 했다. 그리고 올해가 5% 성장 가능하다 그러는데 사실 이 통계도 신뢰를 잘 못 주고 있잖아요. 뭐 수치를 분석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전력 생산량도 줄어들고 있고. 네. 전력 생산이 주는데 어떻게 산업 생산을 많이 하겠어요? 그다음에 물동량. 예. 기차로 움직이는 물동량도 그 4% 성장했다고 그러는데 수치가 안 맞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뭔가 마사지를 많이 한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이런 구조가 가게 되면 저성장 구조로 갈 거다. 망하지는 않지만. 네. 그게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유사한 거 아니냐.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일본은 그래도 시장 경제 메커니즘으로 갔었고 중국은 네. 여기에 이제 정책적 변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진핑 체제가 올라오고 나서 금융 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결국은 이런 경제 위기가 금융으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시장 원리를 조금 더 특히 경제적인 쪽에 모든 거를 다 통제하려고 그러지 말고 좀 한다 그러면 분명히 최소한의 길은 있을 거다라고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시진핑 체제는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삼선했고 유지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시진핑이 얘기하는 사회주의의 승리, 그 서방식 발전 모델과 다른 길을 가면서도 세계적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정치적 논리, 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더 혼나봐야 된다, 중국이. 더 혼나야 저게, 정신을 차리고, 그래도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 글로벌 밸류체인의 한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단 말이죠. 중국이 없어도 세계 경제가 잘 안 돌아가잖아요. 네. 저런 거를 살리려면 중국도 나름대로 좀 미리 이거 네. 선제 작업을 해야 된다. 안 하니까 혼나고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더 혼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막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뭐 자본주의라든가 뭐 소위 이제 한국이나 주요 서방 국가들의 경제 시스템을 많이 도입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이제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금은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L자형 성장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물론 중국은 질문 주신 대로 우리는 중성장 국가로 간다. 마치 그게 또 새로운 뉴노멀이다. 네. 뭐 이렇게 신창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중성장이라 한다면 이제 과거에 뭐 14%대 성장률을 이제 포기하고 5%대, 4%대. 근데 IMF 경제 전망 숫자로 보면 28년까지 전망치가 있는데, 역시 L자로 이렇게 4에 부합하는 숫자로 이렇게 쭉 갑니다. 예, 그런 흐름으로 일단은 이제 서방에서 중국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고성장국에서 중성장국으로 간다라는 입장인 거고, 근데 오히려 과거에 누렸던 그런 번영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잃어버린 30년으로 당장 갈 것 같진 않지만, 네. 왜냐하면 어쨌든 성장률이 그렇죠. 4, 5%대는 유지하는 모습이니까 중성장으로 가다가 추후에는 이제 저성장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관측이죠. 왜냐하면 중국이 아주 못 살았을 때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1,000원에서 10% 성장하면 1,100원이 되는 건데, 네, 네. 10,000원일 때는 1%만 성장해도 1,000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일률적으로 이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게 굉장히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중국은 2050년에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 이게 시진핑의 국가 목표예요. 네.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려면 경제력, 군사력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경쟁을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미중 전략 경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50년에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는 거를 역산을 해보니까 연평균 5% 4.75인가 그래요. 예. 이제 복리 계산을 해가지고 네. 계속 4.76%로 성장을 하면 2050년에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경제적 수치만 갖고 그런 거죠. 네. 사실 미국이 매년 정말 천문학적인 무역 적자를 하면서도 달러 가치를 유지하고 미국이 망할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네. 이유는 뭐예요? 안정적이라는 거잖아요. 달러가, 가치가. 근데 중국 경제는 안정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대로 계속 가는 거를 안정적으로 하면, 그러면 우리가 저 정도에서 그냥 하면 되겠다 그러겠는데, 이게 이런 그 사회주의라는 정책적 요소에 의해서 이 정책의 어떤 흐름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특히 그게 시진핑 때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이념적 성분이 이제 그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간다면 2050년에 세계 최강의 국가는 고사하고, 그냥 지금 중국이 12,000불 정도 되니까 사실 괜찮은 거잖아요. 14억 인구가 12,000불이면. 근데 스스로도 그렇지만 이 시진핑이 그런 얘기하죠. 더블 뭐라 그러죠? 중진국 함정, 미들 인컴 트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이 상태로 가면 여기가 벗어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인류 역사 발전의 통례는 정치 민주화든 경제 민주화든 민주화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달성하지 못한 국가가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케이스는 없더라. 경제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시아도 뭐 필리핀이 제일 잘 살았었어요. 아르헨티나 이런 데 잘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는 문턱에서 다 주저앉았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민주화라든지 네. 뭐 그게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를 경제 민주화라고 보통 뭐 얘기 많이 하지만 네. 시장 경제에서 또 노동 성분과 뭐 이런 걸 해서 그런 걸 우리는 이제 경제 민주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네. 그 현대화라는 개념으로 봐서 시장에 맡기고 정치적인 어떤 그 의사나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참여형으로 가는 그런 구도가 돼야 이게 경제가 성장하더라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이 이제 주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중국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네. 절대로 미국이 어려워도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는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중 싸우잖아요. 중국이랑 미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의 금융체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미국의 무역체제에 들어가서 들어가 움직일 있죠. 수밖에 예. 없고요. 예. 이런 부분들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중국이 독자적으로 중국식 모델이나 이런 걸 하려면 중국의 재화 공급 시스템, 중국의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전 세계를 설득하지 않으면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고성장 반등이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다 봐왔고, 네. 그럼 중국에도 그걸 다 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후발 이익이라고 그러죠. 늦게 가면서 네. 빨리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아 저렇게 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정확하게 정책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중국 경제가 어느 형태로 갈 건지가 결정이 될 거고요. 우리는 뭐 많은 분들이 중국 경제 망한다 그러면 중국이 망해서 우리한테 좋을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좋을 거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이제 중국 경제는 경제가 움직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오래되면 직접적으로 공산당 통치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겠네. 이게 뭐냐, 대안도 없는데 우리는 당신들 공산당만 쳐다보고 있다가 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에 대한 지위 자체가 그렇죠. 흔들린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중국 정치가 불안해지죠. 그렇겠네. 그래서 저는 예. 이렇게 한없이 중국이 그 몰락하고 막 엎어지는 거를 공산당의 수많은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지금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나올 거다. 이게 더 가면 그러면은 조금 더 경제적으로는 적어도 네. 그 이제 시장 메커니즘을 조금 더 강조하는 이런 네. 쪽으로 갈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뷰고요. 저도 이제 이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 이 선진국으로 소위 도약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서 중국도 그런 트랩에 갇힐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런 현상을 좀 더 이 체제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라봐 주셔가지고 저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대만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잠깐 이 중국 경제 자체를 놓고 요걸 빼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요 얘기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청년 실업률입니다. 그렇습니다. 청년이 진짜 지금 절규하고 있잖아요. 네. 대졸자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대졸자를 품어줄 만큼의 중국 경제 고용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청년 실업률은 21%를 네, 초과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최고치잖아요. 이거 어떤 문제라고 좀 바라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청년을 16세에서 24세라고 하고 네. 그 대졸자 지금 말씀하셨는데 1년에 대졸자가 1,158만 명이 나와요. 네. 1,158만 개의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주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그렇죠. 네. 우리가 뭐 30만 개의 일자리를 늘린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중국의 엄청난 부담이죠. 1,158만 개의 일자리 플러스 그 전에 취업 못한 사람이 한 기본적으로 항상 2,300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예. 청년 실업 계속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경기도 인구네요. 네. 1,500만 개의 일자리를 매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일자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대졸자나 이런 사람들이 배웠잖아요. 물론 다 대졸은 아니지만 네. 적어도 1,200만 명은 대졸자란 말이에요. 대졸자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학문적이나 네. 그 기술적으로도
일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죠. 네. 단순 노무직을 할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야 될 일자리가 있어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회가 불안해지면 원래 중국 학생들도 제일 많이 찾는 데가 공무원이에요. 네. 공무원 하고 싶다. 그럼 안정적이다. 근데 공무원이라는 건 한없이 늘릴 수가 없잖아요. 특히 중국 같은 데도 이 관료 사회를 너무 키우지 말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은 게 이제 하이테크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뭐 구글 막 이런 데 가고 싶은 거죠. 우리 중국에도 그런 거 해라. 텐센트 막 이런 데 알리바바 가야 월급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또 규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아유 나는 그렇다고 내가 막노동할 수도 없고 그게 가만히 있자. 그게 탕평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누워 있는 거. 네. 그냥 안 하고 있는 게 더 나은 거야. 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게 일반 사람들 일자리 없는 거하고 이런 배운 사람들 일자리 없는 거하고 다른 게 얘네는 SNS, 뭐 핸드폰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바로 사회 불만 세력이 되고 그걸 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진핑 체제가 3선에 성공하는 가장 큰 이유도 시진핑이 대외적으로 강조한 게 뭡니까? 우리는 미국과 속된 말로 맞짱을 뜬다. 그리고 밀리지 않는다. 네. 그리고 나를 지원해달라. 내가 제대로 해서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 그거를 제일 열심히 지원한 부대가 MZ세대입니다. 네. 특히 여학생들이 그렇게 더 많이 했어요. 이 젊은 세대가 시진핑의 강력한 지지자에서 네. 시진핑의 감시자가 됐다는 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사회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네. 직접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전혀 몰라요. 그러나 일부지만 백지 시위라는 형태로 그런 게 표출이 됐잖아요. 네. 물론 중국 대부분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보도도 안 되고. 네. 그런데 그런 것들 보시면 아시지만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가 지금 인구가 노령화되잖아요. 네. 뭐 인구 1위도 뭐 인도에 뺏겼다. 뭐 뺏긴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이 인구 구성원이 네. 이제 고령화 시대가 꽃이 피기도 전에 더 빨리 온 거예요. 인도나 베트남보다 평균 연령이 10살이 더 많습니다, 중국이. 그러면 결국은 은퇴도 빨리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은퇴 빨리 하는 사람들을 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부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구조라는 거는. 그렇죠. 근데 이게 취업이 안 되니까 노동력도 그럼 전체적으로 인구가 부족하면 노동력이 떨어지는데 취업이 안 되니까 가처분 소득이 안 생기니까 부양하기도 어렵고 이게 이제 인구학적으로 네. 굉장히 중국에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끼칠 거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나려면 빨리 청년 실업을 해소해야 되는데 네. 청년 실업을 해소하려면 이 사람들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산업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거 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사실은 중국 경제가 지금 이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조적인 네. 늪이다. 이 부분을 넘어가야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야 되는 건데 중진국 함정은 대량의 그 중진국이 될 때까지 발전은 대량의 요소 투입으로 생산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는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거고 지금 이 청년들이 바로 그런 걸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네. 그런 일자리가 없으니까 경제의 어떤 고도화라고 그러죠. 우리가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는데도 이 청년 실업은 아주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겠네요. 많아요. 더군다나 이 대졸 청년들이 뭐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았고 내년은 더 많을 거라고 예, 하고. 또 쌓여 있으니까. 근데 올해 내년 동안 뭐 기업 활동이 뭐 정상화되거나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기업들이 또 등장해가지고 신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과연 중국 경제가 이 대졸 청년들을 품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들이 소득이 없으니까 위의 계층들이 부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부담은 또 늘어나고. 맞습니다. 이런 것 더군다나 고령화는 또 진전되고. 진전이 되고요. 굉장히 어려운 벼랑 어렵습니다. 끝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매 국가가 다 마찬가지죠. 네. 우리도 그렇고 네. 뭐 일본도 그렇고 그런데 중국은 워낙 이제
거대 인구를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온 게 시장 원리에 의해서 왔다기보다는 정책 변화에 의해서 많이 왔고 그나마 이제 개혁 개방이 이제 45년이 돼서 잘 왔는데 최근의 행보는 이걸 다시 이념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니까 네. 이 정도의 성과도 다시 그러면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네. 수습이 굉장히 어렵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중국 내부 경제를 좀 봤다면 중국과 지금 가장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현안이 바로 대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네. 대만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중국이 계속 대만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유가 압박하죠. 압박하고 예. 있잖아요. 네, 네. 압박의 이유를 좀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실은 저는 사실 대만에서 공부했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중국과 수교 전이어서 이렇게 뵈니까 대만 배우 아이, 그 무슨 느낌이 주윤발 그 비슷하신 홍콩 배우입니다. 홍콩 홍콩 배우가 죄송합니다. 그 네. 대만은 위기설은 약간 좀 과장이 돼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는 좀 이제 보시면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네. 중국을 견제하면서 뭐 이제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트럼프의 기본 관점은 이런 거였습니다. 중국이 훔친 기술과 뭐 네. 이런 걸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경제적인 걸 시장에 맡기지 않고 뭐 시장 환율을 조작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제 무대에 들어왔고 네. 그 과정에서 미국의 일자리와 미국의 공장, 산업이 붕괴됐고 네. 그런데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군사력에 투사해서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 네. 이게 이제 트럼프의 시나리오예요. 네. 그러면 군사력에 도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패권 지위에 도전하기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역산을 해보니까 돈을 못 벌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무역을 건드린 거예요. 그게 이제 잘 아시는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관세를 뭐 지금 25%짜리도 아직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트럼프가 해놓은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보니까 중국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 대만이더라.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대만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국 견제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37년 만에 차이잉원 이제 대만 총통이죠. 한테 처음으로 전화를 겁니다. 그게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중국과 대만이 중국과 미국이 79년 1월 1일 날 수교했는데 수교 원칙의 핵심이 뭐냐 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고 대만은 중국에 속한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걸 이제 인정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뭐 미국은 아니다. 우리는 그거라는 거지 내가 언제 인정했냐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면서 사실 79년 수교할 때 79년 4월 달에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미 의회에 만들어요. 네. 이거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이 대만을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이 법이 생기고 나서 대만의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대만은 미국에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지원해주고 지켜준다고 그랬으니까. 네. 그러고 왔다가 몇십 년을 모르는 척 했다가 네. 트럼프가 전화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발끈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중국이 이제 세계적 국가가 되고 홍콩도 자신들의 말 표현에 의하면 중국의 품으로 돌아왔고 네. 마카오도 중국의 품으로 돌아왔고 네. 그럼 이제 대만만 돌아오면 그레이트 차이나가 되는 거죠. 그럼 네. 시진핑은 뭐라고 그러냐. 중국몽의 완성은 대만과의 통일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대만에 대한 압박 정책을 실시하는 거죠. 핵심은 뭐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핵심은 뭐냐면 대만 문제는 내정 문제라는 거예요. 네.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의 결과 패한 국민당이 대만으로 패주한 거고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내정 문제인데 왜 미국이 거기에 간섭을 하느냐. 그 외세 개입을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 한국 정부가
뭐 양안 문제, 대만 해협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뭐 일반론이라고 주장해도 한국 니네도 간섭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네. 지금 이제 한중 관계에서도 네.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중국은 대만 문제가 국제화되는 게 싫은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세계 최강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그걸 이용해서 대만 압박용으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중요성에다가 더 잘 아시는 TSMC라는 지경학적인 중요성까지 이제 있으니까. 같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미국이 대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겠네. 그리고 중국은 그걸 그냥 놔두면 이게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 민진당이라는 당 소속인데 이 민주진보당이라는 당은 과거의 국민당과 달리 대만의 독립 성향이 강합니다. 이 민주진보당은 1986년에 창당이 됐는데요. 그것도 그전에는 창당을 못하게 했다가 네. 장개석 총통의 아들인 장경국 총통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이제 그 야당도 만들고 신문도 반대 여론 있는 신문도 만들자. 네. 그래서 그걸 해금을 해줘요. 그리고 중국과도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냐. 그래서 친지 방문도 허용합니다. 장경국이. 그러니까 그때 생긴 당이에요. 그런데 그 당이 생기면 이제 우리 당은 뭐 할 거다라는 걸 발표를 하잖아요. 당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대만 전도 결의문이에요. 대만 미래 결의문. 거기에 보면 민주진보당의 목표는 대만 공화국 건설입니다. 네. 그럼 중국이 보면 독립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진보당의 세력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더 강력하게 대만을 압박하는 거죠. 네. 니네 한다고 그러면 너 무력 침공할 거야. 네. 너 가만히 안 놔둬. 네. 그러면 사실은 대만이라는 게 인구 2,400만의 작은 섬인데 네. 뭐 미사일 훈련 몇 번 하고 막 어지럽게 만들고 해상 봉쇄하고 그러면 자본 다 빠져나갈 거고 네.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겁니다. 압박을. 근데 대만도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대만의 독자성을 강조하려는 민주진보당. 그 다음에 절대로 중국의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지 못하려는 중국 공산당. 그 다음에 요거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자신들의 지정학적 이익과 그러니까 사실은 대만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키나와 열도에서부터 저 밑에 남중국해까지 태평양이 뻥 뚫려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이 서태평양이죠. 미국 입장에서 그렇죠. 이 서태평양 작전이 불가능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만이 있어야 되는 있어야 거예요. 돼.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지경학적인 이것까지 딱 오니까 이걸 포기할 수 없는 미국. 이렇게 이제 겹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만 문제가 항상 첨예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고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대만 문제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너무 정말 군사지정학적 또 경제적 또 여기 이념적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만을 놓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네. 지금 너무 영화 속에 나오는 정말 굉장히 복잡해요. 대만 문제가. 그 홍콩 배우께서 지윤발 형제 관계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우리 중간에 제가 이거 하나 뜯어 드릴게요. 요거 드시면 방송이 좋네. 예, 방송 좋습니다. 이게요. 하나 드시면 하루에 수명이 하루씩 연장된대요. 이거 매일 드시면 안 죽을 수 있다고. 꿀스틱. 요즘 꿀타민이라고 예. 이게 좀 유행하더라고요. 이 대만 문제가 최근에 이제 너무 한국에서 많이 관심을 갖는데 네. 그 대만은 사실 한국한테 굉장히 중요한 데예요. 네. 우리 그 1년 교역이 550억 불입니다. 네. 이 550억 불이라는 수치는 아프리카가 56개 국가인데 네. 전 아프리카 플러스 호주, 예.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숫자예요. 그리고 그 중에 50%가 반도체 전자기기 교류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러네. 그런 거에 비해서는 대만이 굉장히 관심 바뀌었죠. 우리가 이제 지나친 대중 정책 올인 때문에. 물론 많은 분들은 알고 있었죠. 그리고 경제 하시는 분들은 대만하고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에라도 이렇게 대만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대만 해협이라는 데가 우리나라 물동량의 한 40%가 컨테이너가 거기로 지나가요. 40%, 45%가. 그럼 나머지는 이제 태평양으로 가고, 거기를 통해서 남중국해를 통해서 인도양, 대서양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 대만 해협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중동 원유의 80%가 대만 해협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결국 굉장히 중요한 해상 수송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절대 아닌 거의 거죠. 호르무즈 해협, 대만 그렇습니다. 해협 그 두 개가 쌍대. 맞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오는 거를 막으려면, 이제 봉쇄를 하려면 이제 말라카 해협이라는 네. 거죠.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예. 이게 전부 요충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라도 잘못되면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석유 안 들어오면 3일 안에 다 스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만큼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대만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네. 그 부분에 대한 지정학적 관심을 더 가져야 됩니다. 남 문제가 아니에요. 네. 남중국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미중이 싸우지만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럴 건 없어요. 그러나 저게 남의 일이다. 네.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 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맞습니다. 봐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제가 말씀 속에서 번뜩하고 드는 질문인데요. 미국이 물론 중국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 표현을 계속하면서 대만이 뭐 마치 하나의 중국이다, 우리 인정해주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미중 패권 전쟁이 어쩌면 23년 하반기에 조금 더 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미중 패권 전쟁은 뭐 장기전이지만 특히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정치적인 용도로 패권 전쟁을 더 격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23년 하반기에 어쨌든 그 대선을 앞두고 대만을 놓고 약간은 뭐 군사적인 격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경제학자적인 그 관점이 저도 조금 있거든요. 네. 이 부분 혹시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모든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네. 뭐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다 침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하잖아요. 했죠. 예, 그러니까 다 일어날 수 있는데 네. 지금 대만 상황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거기까지는 갔다. 아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네. 하나의 중국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미중이 수교할 때 연합성명을 제일 먼저 닉슨의 중국 방문이 있었고 그 전에 이제 키신저가 갑니다. 네. 72년도입니다. 네. 72년도요 해서 이제 소위 해빙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수교는 이제 일본이 73년에 먼저 해요. 예. 그러고 나서 79년에 수교를 하고 수교 성명을 발표하죠. 네. 그리고 82년에 또 이제 8.17 성명이라는 걸 발표해요.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 중국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국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이며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미국은 이거에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맞다. 너희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 맞다. 그런데 대만은 여기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게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 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이다. 네. 이거는 원차이나 팔러시예요. 예. 저기 앞에서 얘기한 중국이 얘기하는 하나의 중국은 원칙이에요. 네. 하나의 중국 원칙. 원차이나 프린시플이라고 꼭 써요. 네. 근데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볼 때는 아니 그럼 대만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를 뭐 합법 정부로 인정을 해서도 결국 보면은 그게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정책 아니냐. 네. 맞습니다. 이거 네.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대만한테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이 현상 변경을 시도하면 안 된다. 네. 그건 뭐냐 하면 중국도 현상 변경을 시도하면 안 되지만 안 되고. 대만도 독립이나 이런 것도 현상 변경이잖아요. 있는 네.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양쪽에 이렇게 하면서 이걸 중간지대로 운영하려는 작전을 쓰고 있는 거다. 미국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중국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지난번에 이제 블링컨이 방중했잖아요. 네. 하면서 이제 약간 중국이 얘기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가까운 거를 수용하는 듯한, 네. 물론 나중에 또 딴소리 할 겁니다. 표면적인 예, 거죠. 예. 예. 수용하는 듯한 표현을 했어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죠. 네. 근데 우리도 수교 성명에 예. 그게 있어요. 네. 한중 수교 성명에 한국은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이고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원칙 이런 얘기는 없고 네네. 그러니까 입장에 존중한다.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거에 대해서 사인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기본 그걸 그냥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어쨌든 힘에 의해서 중국이 무력이 있으니까 네. 힘에 의해서 현상 변경을 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이건 국제주의 원칙이에요. 네. 근데 뭐 힘이라는 표현도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어라라고 하면 제일 맞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은 이게 과연 그 소위 국지전이든 네. 뭐든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겠냐.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아. 이거 지금 물론 이제 이 경제가 너무 어렵고 뭐 미중 갈등이 막 하니까 이 사실 뭔가 시선도 좀 돌리고 중국을 통일하는 지도자의 뭐 이미지 막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 불확실한 결과를 놓고 이제 요새 많이 유행하는 배팅을 하기는 시진핑도 매우 위험하죠. 아. 그리고 대만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일단 미국이 뒤에 있고 이게 잘못하면 미중 전쟁으로 그렇죠. 번질 수도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미국이 지원해 준다 그랬으니까. 네. 그 대만도 저항을 하게 되면 할 거고 그러면 베이징, 상하이가 다 지금 대만이 자체 개발한 크루즈 미사일에 다 노출이 돼 있고 네. 2,500km 미사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어느 프로에서 그냥 그런 것도 있다 그러고 삼엽댐 얘기했더니 막 그게 타이틀로 뽑아져가지고 삼엽댐 터지면 막 그런데 그거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삼엽이라는 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게 터지면 뭐 5천만 최소 많으면 1억 명 정도의 인명 피해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그 피해가 나는데 정권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이런 충돌이 일어나기는 쉽지가 않을 쉽지가 거고 게다가 내년 1월 13일에 대만에 대선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중국에 대해서 나름대로 독립 성향적인 차원 측면에서 민진당보다 훨씬 덜한 물론 이제 국민당도 1949년부터 대만 통치를 했잖아요. 그 전에 중국을 통치하다가. 네. 그리고 70 몇 년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대만의 국민당도 조금 변했어요. 뭐 우리가 꼭 중국이랑 뭐 합쳐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러나 독립이라는 개념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네. 그 독립이 아니고 현상 유지를 국민당은 생각하는 거고 네. 민진당은 지금 당장 독립이 안 되니까 독립을 전제로 한 현상 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라는 데 대해서 접합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론조사를 해보면 70% 정도는 현상 유지예요. 그런데 이 국민당이 되면 여기는 적어도 독립을 전제로 하지 않은 현상 유지니까 중국과의 어떤 대화 흐름이라든가 소통이 훨씬 더 부드러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지켜봐야 되고요.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미국 대선이 내년 11월입니다. 네. 이때까지 물론 이제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대중 압박은 계속될 거고 그렇지만 적어도 중국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려면 미 대선까지는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네. 미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민주진보당 대만 독립 성향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되면
미 대선 전에 중국의 행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그 전략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상황에서 판단을 해보면 이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정말로 전면전 상황이 발생을 하면 결국은 일본에 이제 미군 기지가 8개 있고요. 한국에도 평택 기지가 있죠. 여기에서 특히 뭐 한국도 공군력이나 이런 게 차출될 수 있고, 그러면 또 김정은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만 해협 위기는 약간 좀 과장된 면이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나온 거를 잘 살펴보면 미 군부의 서태평양 사령부 쪽에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부도 또 군산 복합 논리, 이 텐션을 올림으로써 그 군사력 강화라든지 그런 걸 통한 압박 이런 거를 시연하려는 군산 복합 논리도 좀 들어있고, 그 대만 입장에서는 어쨌든 어려운데 네. 미국을 든든한 뒷배로 갖고 있는 게 지금으로선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무기도 많이 사야 되고 미국은 또 거기에 대해서 무기 수출도 하고 그렇게. 또 타이페이법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약 그 4억 5천만 불 무기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런 법 만드는데 내가 쟤한테 얼마 주겠다를 쓰는 법은 없어요. 근데 미국이 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건 중국에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있으니 네. 그런 그 무모한 도발이나 이런 거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중국은 그동안 해놓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 대만이 독립하면 치겠다. 네. 그 다음에 네. 대만 문제에 외세가 개입하면 치겠다. 개입할 외세는 미국밖에 없어요. 네네.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지만 대만이 독립에 준하는 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만 공화국 뭐 국호 개명 투표, 네. 헌법을 바꾸겠다. 뭐 이러면 이게 독립에 준하는 행위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대만이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통일협상을 안 한단 말이죠. 네. 일본 양제 가지고 통일하자 그러는데 네. 통일협상을 무조건 지원하는 경우 이 4개를 원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놨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거를 2019년에 그 강택민이라는 옛날에 중국 지도자가 8가지 대만 방침을 발표한 거가 이제 1989년인데 그 이제 몇십 년 지난 기념식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우리 이전의 지도자가 대만 문제를 평화스럽게 통일하려고 했지만 대만이 자꾸 말 안 들으면 무력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폐기하겠다. 그러니까 무력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그게 이제 침공할 수 있다는 거죠. 2019년에 했고 2022년 공산당 대표대회 당장에 그걸 집어넣었어요. 처음으로 대만 문제를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만에서는 저게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잖아요. 공산당의 공식 일정에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전쟁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이외에도 대만이 핵무기를 만든다거나 대만이 핵무기 만들면 당연히 중국을 겨냥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도 무력 침공할 수 있다. 근데 더 이제 하나 이런 게 있었어요. 대만 내부 처음에 동란이 생길 경우 그러니까 뭐 민진당하고 국민당하고 막 좌우가 분열이 돼서 싸운다거나 이걸 동란으로 인정하면은 야 대만 우리 영토인데 우리 영토에서 저렇게 싸우면 안 돼. 그래도 무력을 쓸 수 있다. 근데 그거야말로 어디까지가 동란이고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폭을 넓혀놓은 거예요. 폭을 넓혀놨고.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더 늘려놓은 조건을. 조건을. 그렇게 하면서 압박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위대한 중국의 지도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대만 통일을 하면 굉장한 업적을 갖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사선의 전리품으로 2027년이 되면 마침 시진핑이 한 번 더 하는 21차 당대회가 열립니다. 이때 뭐 그때 이걸 해가지고 그 전리품으로 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시도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아직 시간도 남았고 대만이 절대 그렇게 만만치 않고 우선 상륙할 데가 없고 물론 이제 미사일로 초토화 될 겁니다. 대만도 쏘겠죠. 그리고 네. 해상 봉쇄하면 대만도 고립될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과연 미국이 약속을 지켜서 방어를 해줄 거냐 네. 이거에 대한 이제 의문도 있고 의문도 있고. 이거는 잘못하면 중미 간의 전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불확실한 미래에 중국이 과연 배팅을 하겠느냐 시진핑 체제가 네. 이거를 생각해 보면 뭐 급격하게 침공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 하지 말란 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네. 경제도 어려운데 과연 이거를 지금 이 대목에 네. 트라이를 할까? 네. 이렇게 본다면 상대적으로 조금 그 그렇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는 네.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가 어쨌든 변화 끝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 무력으로 침공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경제 제재 들어가고 그러면 체제 붕괴도 가능한 그런 것들 때문에 개입이 될 거고.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 면 때문에 그게 쉽게 일어나기는 좀 어려울 수 지금은 있다.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뭐 많은 너무 분들이 좋습니다. 뭐 다르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은 네.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 확 뭐 밀어붙여서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탈중국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그런 표현 했었죠. 대도망. 대도망이라고 하면 대도망. 정말 일부러 기업을 운영하던 그 기업인들이 부도를 일부러 내고 돈을 이만큼 챙겨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죠. 기업들도 떠나고 있고 인구도 떠나고 있고 인구 감소 현상은 물론 사망에 따른 인구 감소도 있겠지만 이주 인구도 또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현상 속에 많은 분들이 저도 기업에 가서 이제 강연을 하면 우리도 탈중국 해야 되느냐 중국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공장이 있는데 공장을 우리도 이동해야 되느냐 우리도 차이나 엑소더스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주세요. 그렇죠. 교수님은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혹은 우리나라 경제의 구성원, 국민으로서 우리 기업들이 탈중국을 해야 되느냐, 아니냐, 어떤 상황이냐, 뭐 이렇게 한 분 한 분께 조언 주셔도 좋지만 의견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탈중국이 자꾸 나오는 얘기는 이제 중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보다. 쟤네가 뭐 반간첩법에다가 막 이런 거 만들어고 너무 불편하게 한다. 네. 과연 내가 저기서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저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듣죠. 이 공장 있는데 나와야 되느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네. 중국 시장의 효용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 시장이 이제 1992년에 열렸고 물론 이제 중국 개혁 개방을 78년부터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노동 집약 산업이 빈사 상태에 있다가 중국 시장이 열리니까 많이 갔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뭐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한 20, 30년 잘 버텼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기술 함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 중국도 금방 따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초격차까지는 아니더라도 격차 전략을 유지하면서 가면 계속 따라왔는데 네. 이제 웬만한 것들은 중국이 다 대체하는 네. 대체 효과가 생겨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경쟁력을 잃은 거예요. 잃은. 기업의 속성이라는 거는 제가 무슨 어떤 기업은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경쟁력이 없으면 탈중국을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경쟁력이 있는 데는 있어서 거기 거를 계속 키워야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2000년에 대중국 그 무역 그거를 분석을 해보면 수출입 품목이 이제 10대 수출입 품목이 있었고요. 네. 2020년 이제 팬데믹 직전까지의 통계죠. 10대 품목 중에 5개 품목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국제 산업 환경과 경제 환경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바뀐다는 거죠. 네. 의도치 그러면, 않게도. 예, 네. 안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런 품목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으면 중국으로부터 대접받고 떠나가고 가려고 해도 못 가게
잡을 거예요. 못 가게 잡을 거라고요. 예. 이런 업종들, 이런 부분들은 중국에 있어야 된다. 네. 이제 일본이 원래 옛날에 일본은 훨씬 전부터 이런 걸 겪었잖아요. 그래서 네. 뭐, 도시바 같은 데도 뭐 신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막 카피해 갖고 나오고 이러니까 다 이제 갖고 들어왔잖아요. 네. 그때 나온 게 그러면서도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중국은 그냥 놔두고 다른 시장을 네. 개발하자. 저는 차이나 플러스 알파.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게 베트남도 가고 인도도 네. 가고 다 가잖아요. 네. 그거를 일률적으로 뭐 탈출해라, 마라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에 경쟁력이 있는 제품은 충분히 중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또 네. 하나는 중국의 중앙정부가 이런 정책을 펼치잖아요. 근데 지방정부가 이제 우리가 보통 31개 성시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예, 22개 성, 이제 4개 직할시, 5개 네. 자치구 이렇게 이제 이게 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성급들의 경제 니즈는 다 다릅니다. 네. 저쪽에 있는 성의 경제 니즈와 이쪽에 연해 지역의 뭐 이 발달한 절강성, 강소성, 뭐 복건성 이런 데 니즈하고 다르잖아요. 네. 지방 정부들이 자기네 성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중국 전체적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 해당 성에서는 그 기술이 필요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중국을 원래 그랬지만 큰 덩어리로 다 볼 수도 없었지만 그런 중국 지방 정부들의 니즈를 좀 파고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해마다 이제 전국 인민대표대회를 하잖아요. 그럼 지방에 이제 계획들이 쫙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전인대는 정부 업무 보고라는 걸 총리가 하잖아요. 왜냐하면 국무원이 중국의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방 정부들이 이제 자기네 계획을 쫙 올려요. 올리면 우리는 이런 걸 발전시키겠다. 그런 거를 보면 우리 기업들이 네. 이거는 우리가 전 중국은 이렇지만 조성하고는 이게 우리가 매치가 되겠다. 이런 걸 하면 저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중국의 이런 소위 그 메가폴리탄 아주 거대 경제고 계획이 27개나 있어요. 보통 이런 한 덩어리들이 한국, 남한 한 반 정도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소비력이나 그런 건 그렇게 못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중국은 지방정부가 끌고 가는 면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매칭하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면 저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중국을 포기할 필요가 뭐 있느냐. 어렵지만 네. 되는 게 있으면 하는 그렇죠. 거죠. 되는 게 있고 포기할 필요 없죠.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가 어려운데 중국이 성장할 때 우리가 나홀로 성장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나홀로 성장 틈에 더불어 성장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중간재를 많이 수출했었잖아요. 근데 중간재도 이제 대체 수요가 생겨서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수출이 안 된다. 사실 환율 때문에 그렇죠. 뭐 환율이 올랐으니까 걔네가 안 샀쓰는 거지. 그리고 또 대체도 됐고. 네. 그러면 다른 부분을 가지고 파는 거를 모색하는 시기가 온 거죠. 그러면 저는 그것도 바뀔 거다. 기업은 원래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 예? 예. 뭐 생존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중국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뭐 중국이 이래서 우리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좀 업종별로 또는 지역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는. 지금도요 이 중국의 무슨 성 네. 경제 대표단이 와요. 네. 이렇게 뭐 한중 관계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네. 와가지고 야 이런 거 좀 투자할 데 없냐 이거 한단 말이죠. 네. 그런 거를 잘 살려서 네. 해보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동안 우리가 많이 20-30년간 했었던 소위 노동집약 산업이나 이런 거는 중국에서도 사양 산업인데요. 그렇죠. 중국도 젓가락 이런 거 안 만듭니다.
맞아요. 그죠? 예, 중국 예. 또 다른 아시잖아. 나라로 옮기죠. 그거 예. 다 베트남 뭐 이런 데 네. 다 보냈어요. 인건비 더 싼 나라로 네. 보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바뀌는 거죠. 네. 우리도 그럼 거기에 맞게 움직이면 네. 중국 시장이 뭐 해외에선 그러잖아요. 한국은 처음에 막 되게 복받은 나라다. 중국이 성장할 때 옆에 있어서 얼마나 좋았냐. 네. 그럼도 그런 거 우리는 차이나 이펙트라는 말까지 만들어냈잖아요. 네. 중국 효과, 맞아요. 편승 효과를 봤다. 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이 저렇다고 그래서 이 군중 논리에 휩싸여서 야, 다 오니까 하기가 나빠, 다 가야 돼, 막 이렇게 우르르 이거하고는 좀 그러네요. 예, 예. 갈라서 봐야 된다. 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경쟁력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그 매칭이 가능한 게 있다. 그래서 차이나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말씀하셨던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는 말씀이 정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요. 저도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이제 그 기업이 질문을 해요. 그렇죠. 왜냐면 그 기업은 그 선택을 해야 돼요. 네, 네, 네. 공장을 놔둘까, 추가 증설을 할까, 아니면 빼고 다른 지역으로 옮길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해당하는 의사결정 질문을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단편적으로만 답변을 드린다면 한 가지 중국의 의미가 생산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소비로서 시장으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생산으로서의 의미와 시장으로서의 의미가 여전히 존속된다면 당연히 계시는 거고 근데 생산으로서의 의미만을 놓고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시장으로서의 의미 별로 없었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옮길 때가 된 게 아닌가. 맞습니다. 예. 정확하신 아까 젓가락 거예요. 네, 네, 네. 공장을 옮기듯이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주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여러분 기업에 맞게 또 그런 기업에 맞게 적절하게 행동하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잘 꾸준히 지속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많이 질문을 받으시고 그러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그 해당 분야 업종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네. 됩니다. 저는 그게 분명히 있다고 봐요. 네. 있는데 전부 이제 연해 지역 이런 데만 많이 신경 쓰시는데 조금 더 내륙으로 맞아요. 좀 물론 이제 물류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거기서 만들어서 가공 수출하는 패턴은 끝났단 끝났죠. 말이죠. 이제 네. 노동비도 안 맞고 그럼 네. 결국은 들어가서 약간의 기술 성분을 가지고 그걸 하면서 시장을 개척하고 그 시장을 움직이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공부, 연구, 노력을 하면 저는 분명히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 전에요. 우리 농업 기술도 많이 갔어요. 맞아요. 서부 대개발, 뭐 서부 지역에. 우리 농업 기술이 또 훌륭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나오니까 아니다. 이제 못하겠다 이러지 말고 원래 위기에서 돈 번다고 그러잖아요. 기업인들은. 예. 그런 거 찾는 거죠. 찾아서. 다 나가주니까 나한테 시장이 그렇죠. 커지는 예. 거잖아요. 그럴 수도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보시면은 저는 그 일반적인 어떤 그 통계나 흐름 때문에 결정을 하시지는 절대 마시고 맞아요. 그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생산과 소비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정부의 니즈 이런 것까지도 다 우리가 그 환경을 다 봐야죠. 그럼 전략적으로 우리가 무슨 뭐 포지셔닝을 어떻게 해야 되고 프라이스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맨날 나오잖아요. 경영학에서 그런 걸 다 종합해서 네. 그걸 한번 흐름을 보면은 저는 거기에 답이 있을 거다. 그리고 왜 포기하냐? 저기 옆에 있는데 아깝게. 그렇죠. 포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누가 손해일까요? 네, 이미 시장으로서 가치가 있는데 그렇죠. 그걸 미리 자기가 알아서 뺄 필요는 없는 거죠. 너무 그렇습니다. 귀중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그 주요국들 성장률을 좀 비교했거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렇게 꺼져가고요. 근데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캄보디아까지가 올라가죠. 소위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중국을 떠나는 이런 차이나 엑소도스 현상에
또 편승된 부수적인 효과 이쪽으로 공장이 이동하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세계의 공장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대체국들로의 이제 공장 이전 이런 것들이 온전히 대체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뭐 기술이라는 건 늘게 마련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옮겨간 많은 제품들이 이제 소위 그 전에 중국에서 가공을 해서 미국으로 팔던 거였어요. 네. 미국으로 수출하고 유럽으로 수출하는 거였는데 그런 부분들께 옮겨간 거니까 네. 이건 뭐 하이테크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 구도는 계속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중국이 미국의 첫 번째 수출국이었는데 사실은 몇 개월 통계는 이 동남아 아세안 국가들이 더 많아요. 네. 그럼 왜 그러냐면 그동안 미국이 중국에서 구매했던 상당히 많은 소비재라든지 중간재들이 지금 이 아세안 지역으로 옮겨가서 네. 거기 걸 사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임가공을 통한 네. 이런 상황은 끝났다고 봐야 되고, 끝났죠. 그러면 이제 중국도 체질이 변한 거죠.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여기가 맞는 거죠. 이제 그 일반 제조나 네. 이런 이제 노동집약적 예. 자본과 기술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상당 부분은 이제 동남아 지역이 맡을 수밖에 없고, 이것도 사실 우리가 유럽에서 다 경험을 했던 거잖아요. 네. 독일 막 이런 데가 하다가 그게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맞아요. 또 많이 했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세계 뭐라 그럴까요? 산업구조 이동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그동안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워낙 거대한 실체로서 기능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죠. 네. 야, 중국이 빠져나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예.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네. 이걸 예를 들어서 인위적으로 너 옮겨라, 너 옮기지 말아라 이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기업이 시장 원리와 국제 경쟁력과 다양한 걸 판단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 중에 잘못 가서 실패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 옮겨서 더 크게 되는 기업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임가공 형태가 끝이 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그 밑에 하위 단계에 있는 국가들로 옮겨갔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제 다른 걸로 채워야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도 저는 있을 거라고 분명히 봅니다. 아, 네. 그 앞에 말씀하시는 중에 또 떠올랐는데요. 그게 이제 글로벌한 산업 재편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또 중국도 스스로 그런 산업 재편의 과정 그런 것을 이제 이미 이해하고 중국 경제도 그것에 맞게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지 않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 그 대응도 아까 말씀하셨던 실례지만 신창타이 한번 다시 발음해 주시면 너무 좋아서요. 신창타이. 아, 예. 그 신창타이 정책도 네. 제 오래됐지만 제 기억에 세 가지거든요. 고성장에서 중성장. 네. 그리고 뭐 저부가가치 제품에서 고부가가치화. 그리고 외수가 아닌 내수 중심. 네. 제 기억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옮겨간다는 것도 그건 세계의 어떤 기류가 이렇게 바뀌고 있음을 알고 그것에 맞게 스탠스를 정한 게 아닌가.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제 쌍순환론이라는 네. 게 그렇거든요. 네. 국제 대순환, 국내 대순환이 바로 이제 네. 내수로 돌리겠다라는 건데, 네. 이런 거를 중국도 다 알고 있죠. 중국도 네. 뭐 네. 경제학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모르겠어요. 네. 다만 이제 이 거대 중국을 움직이려니까 뭐라 그럴까 정책 효과가 금방금방 안 나타나니까 뭐 꺼리기도 하고 또 거기에 다른 나라들은 덜 영향을 끼치는 이념적 부분이 또 영향을 끼치고 네. 그게 또 유일 정치 실체인 공산당의 권력 구도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최선의 길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 경제에서 뭐 최선이라는 게 누가 알겠습니까?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건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도 그래서 분명히 이제 자신들이 쓰는 말로 양적인 변화보다는 질적인 변화를 해야겠다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가 뭐 망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집중 투자해서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살리는 거에 폐해를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부양을
과거와 같은 형태로는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 도태되는 것도 용인을 하려는 자세도 돼 있어요. 네. 헝다라든지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또 살려놓으면 또 거대 공룡이 돼서 나중에 금융위기까지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니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하고 그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 뭐 임대로 전환을 하든지 뭐 그 국유화하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 옛날에 뭐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걸 지금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일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산업구조 조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면이 분명히 있다. 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 네.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깊이 있는, 그리고 경제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또 이념적 여러 가지 융합적인 어떤 판단으로 중국을 제대로 바라봐 주셔서 저도 도움이 많이 됐는데, 끝으로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특히 이제 반중국 정서, 예, 비호의적 감정 이런 게 계속 팽배되고 그것 때문에 또 미중 갈등도 장기화되고 또 이런 와중에 중국 내부적으로는 정말 절규하고 있고 오갈 데가 없고 대응책도 없고 그리고 또 대만 문제도 심상치 않고 이런 여러 중국을 둘러싼 문제들이 세계 혹은 이제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좀 해안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실 중국이 변해야 되는 거죠. 네. 중국이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자국만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네. 기업 경영 환경을 나쁘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투자 심 욕구도 떨어지게 되고 그렇죠. 계속 그렇게 가는데 이런 걸 계속 지속해서는 이게 중국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예요. 이 중국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거 이런 것들을 극대화하면서 경제적으로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될 수 있는데 너무 일찍 그 중국식 모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회주의 성향을 강조하려는 이런 게 너무 과도하게 나온 거 아니냐. 근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시장 원리를 가지고 안 그런 데도 많고 물론 뭐 좀 완벽한 의미의 시장 경제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럼요. 이제 혼합 네. 경제고 다 네.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고 뭐 급격하게 정책이 바뀌고 안정적이지 못한 환경을 제공을 하게 되면 그건 투자 심리가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중국이 예측 가능한 흐름을 가지고 가는 정책들을 꾸준하게 펼쳐줘야 돼요. 네. 그래야 그게 전 세계 경제에도 유리하고 자국한테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의 행태를 보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하지만 중국이 보다 더 시장 친화적이고 국제 규범을 공유하는 이런 형태의 스타일로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지혜롭다면 네. 사실은 개혁개방도 엄청난 갈등 속에서 그게 바꾼 거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이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이념적 색채를 조금 완화시키고 경제적으로 뭐 그게 중국의 가치를 뭐 부정하라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자신들이 하되 훨씬 더 좀 시장 친화적이고 국제 규범,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네. 표현을 굉장히 쉽게 쓰지만 네. 지금 중국은 자꾸 차이나 스탠다드를 만들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차이나 스탠다드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놓고 차이나 게 더 낫네. 그러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일정한 절충 작업도 필요한데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 좀 변해야 된다라는 거를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강준영 교수님, 저도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의 중국을 가장 제대로 보시는 석학이시고, 그 뷰를, 지혜를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 계십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많이, 앞으로도 활동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한국 국민이 올바르게
중국을 바라보고 또 걸맞게 기업 경영 전략 세우고 또 걸맞게 또 정책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많이 나눔해 주시면 어떨까 좀 의견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소감 말씀 간단하게. 네, 좀, 아유 예. 이렇게 좋은 또 방송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사실은 그 이유 없이 미워하거나 네. 이유 없이 싫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이 여러 가지로 한중 관계도 그렇고 막 안 좋은 게 많죠. 네. 그냥 싫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러네요.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고 네, 네. 이런 건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네. 게 성숙한 자세가 맞는 아닐까요? 말씀이시네요.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